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센터 오브 프레셔의 X 좌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제 Y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X 좌표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회전축에 대해서 이 X 방향으로 떨어져 있을 때, 요 면에 대해서 이제 요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 힘이, 그 회전 모멘트가 이 분산된 프레셔가 가해졌을 때와 한 포인트에서 그 힘들이 모여서 한 포인트에서 가해졌을 때가 같아져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한 포인트에서 가해졌을 때 회전 모멘트가 되겠죠. 이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토탈 폴스 F에 의해서 돌리는 힘이 될 거고요. 이 우변에 있는 값은 이 분산된 힘, 이 DA라는 작은 면적에 프레셔가 가해지고요. 그게 X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전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들을 분산되어 있는 힘에 의한 모멘트를 다 모은 거하고 한 포인트에 집중됐을 때 회전시키는 힘이 같다는 그 정의로부터 그게 이제 센터 오브 프레셔의 정의가 되니까요.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유 과정은 똑같아요. 이 프레셔를 똑같이 PA와 수면에 따라서 수면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그 프레셔를 더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H 대신에 제타 곱하기 사인 세타. H는 이제 제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이 값에 역시 센터 오브 그래비티의 원점을 잡은 게 XY 좌표였으니까요. 이 값은 이제 당연히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만 남아서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이 제타는 제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타가 요 좌표예요. 요 좌표.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의 제타에다가 y를 빼주면 되죠. 왜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주는지는 말씀드렸죠. 이 y는 이쪽 방향이 플러스고 제타는 이제 이쪽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를 해줘야만 그 제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타 대신에 이 값을 이제 딱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분리를 하면 첫 번째 항은 인테그랄 x dA 제타 CG는 콘스탄트한 값이니까요. 인테그랄 기호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인테그랄 x dA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의 xy의 원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두 번째 항만 남게 되고요. 여기 이제 보이는 인테그랄 xy dA는 우리 구체각 시간에 배웠듯이 ixy잖아요. 이 값이. 그래서 ixy로 이렇게 대신 쓰고 양변에 f를 나눠주면 즉 pcg 곱하기 a로 나누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풀어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마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폴스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서의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준 값이에요. 그리고 금방 보셨듯이 YCP나 XCP는 이렇게 IXX와 IXY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 오브 프레셔를 이제 알게 되면 이 센터 오브 프레셔가 이 수면으로부터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는 HCP 값은 이 HCG보다 반드시 큰 값을 가지겠죠. 반드시 큰 값을 가집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CP is always below CG.
세타가 양수기만 하면 항상 아, 이 센터 오브 HCP가 HCG보다 더 아래쪽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IXX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A는 플레이트의 면적이 되고요. CG는 Center of 그 Area 혹은 Center of Gravity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CP는 Center of Pressure죠. 물론 한 점에 이 프레셔에 의한 모든 힘들이 한 점에 모였을 때 분산된 힘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그 포인트. 만약에 요 아래쪽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프레셔에 의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즉, 아, 요, 요 선상을 따라서 여기가 뚫려 있고 어떻게 요만큼을 막아야 되고 물이 요 위쪽에만 차 있다면 요 점에 지탱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점에 지탱을 해줘야만 이 프레셔에 의한 힘을 지지대로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XX나 IXY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고요. 모멘트 오브 이너셔죠. 모멘트 오브 이너셔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잘 알려져 있는 도형들 몇 가지에 대해서는 IXX와 IXY 값을 미리 이렇게 구해놨어요. 면적은 요 두 개 곱하면 되는 거고요. IXY는 이게 좌우대칭이고 상하대칭이니까 IXY는 당연히 0이 되고요. IXX는 이렇게 값이 주어지고, 원인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IXY는 0이 되죠. 이 상하대칭이고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고요. IXX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얼마나 이제 이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면적은 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IXX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IXY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 중심에 있다면, 즉 좌우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IXY가 0이 될 거고요. 대칭이 안 되고 이격이 돼 있다면 그만큼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반원인 경우도 이제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인데요. 면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원이니까 원의 반이 되고요. IXY는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뭐 수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미리 구해 놓은 값들은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좌우 대칭이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IXY는 그대로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면에 작용할 때는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예, 센터 오브 프레셔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X 방향으로, 즉 이 수평 방향으로 얼마만한 힘이 작용을 하는지 요 면에,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요 면에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를 구하면 돼요. 구해서 그 합력을 이제 구하게 되고요. 힘의 방향은 당연히 여기 벡터가 되니까 그 벡터의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FH분의 FV가 그 탄젠트 세타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결국 이 하중에 의해서 요 면에 힘을 주는 거니까요. 그때 이제 X 방향의 힘하고, 그리고 이 프레셔에 의해서 작용되는 그러니까 Y 방향의 힘은 이 하중에 의해서 공기의 하중 그리고 물들의 하중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 때문에 요 FH라는 값을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요 힘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벽이 쌓여져 있고 여기 물 탱크고 여기에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된다면 이 센터 오브 프레셔에 어떤 압력 지지대를 대주면 이게 지탱을 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성층유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꼬여가지고요. 이 성층유동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유체가 이렇게 청을 이루면서 쌓여져 있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기울기를 먼저 보세요. 요 기울기가 이 기울기보다 약하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아래쪽 유체가 기울기가 더 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더 무거운 유체이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더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단위 깊이당 이 아래쪽 면에 작용하는 그 힘이 더 셀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결국 압력은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더 급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전체 면에 작용하는 힘은 결국은 이 유체 1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하고 유체 2에서 작용하는 힘을 서로 더한 힘이 이 두 힘을 전부 더한 게 전체 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요 위쪽 면만 따로 생각해서 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생각하고 요 위쪽 면에 대한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평균 압력이 됩니다. 거기에 면적을 곱해주면은 요 F1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에 대한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있을 거예요. 뭐 이게 이 폭방향으로도 일정한 길이를 갖고 있으면 이 가운데가 되겠죠. 요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압력, 그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죠. 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서의 압력이 평균 압력이 됩니다. 위쪽은 평균 압력보다 더 약한 압력이고요. 아래쪽은 평균 압력보다 더 큰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 F1과 F2가 있으면 토탈 폴스는 요 두 힘을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센터 오브 프레셔는 각각을 구해야 됩니다. 요 윗면에 대한 요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유체 1과 맞닿아 있는 요 면에 대한 센터 오브 프레셔를 구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이 유체 2에 닿아 있는 이 면에 대한 센터 오브 프레셔를 따로 구해야 됩니다. 요 두 개를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요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전체 센터 오브 프레셔가 어딘지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수식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각각에 대한 센터 오브 프레셔를 구하면 그 센터 오브 프레셔에서 힘이 작용할 때 이런 힘이 작용할 때 각각의 힘이 각각 센터 오브 프레셔에서 작용할 때 그 회전 모멘트하고 요 토탈 폴스 F1과 F2를 더한 힘이 한 점에서 작용을 했을 때 같은 회전 모멘트를 보이는 점을 구하면 그게 전체 센터 오브 프레셔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연습 문제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전에 이제 이 부력이란 게 결국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물 속에 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풍선이 있다면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물 속에 물이 있다면요. 근데 물이 중력에 의해서 분명히 힘을 받잖아요. 아래쪽으로 힘을 받죠. 근데 왜 아래쪽으로 가라앉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요? 바로
압력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아래쪽에 압력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힘을 이제 부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풍선 속에 이제 물이 있지를 않고 공기가 있다면, 공기는 물에 비해서 거의 질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물 대신에 공기가 있다면 이 공기에 의해서 받는, 이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아주 작겠죠. 그리고 이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요 속에 물이 있을 때나 공기가 있을 때나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똑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부력을 결국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요 속에 어떤 부력을 받는 그 물체가 만약에 물이라면 중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받을 거냐. 그 힘이 바로 부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뭐 물체가 있습니다. 이런 물체가 있어요. 요 물체가 있어요. 이런 물체가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죠. 그리고 항상 이 압력은 요 속에 물이 들어있건 아니면 이런 마우스가 있든지 간에 압력은 요 아래쪽 압력이나 위쪽 압력이나 요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똑같은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력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은, 요 압력을 다 구하는 대신에 여기에 마우스가 들어있지 않고 요 속에 주변 유체와 같은 유체가 있을 때, 즉 물이 있을 때 이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바로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하고 밸런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요 속에 물이 들어있을 때 물이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바로 부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우스가 물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 속에 이렇게 잠겨 있으면 압력에 의한 힘을 받겠죠. 그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뭐냐면 부력이에요.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부력이에요. 근데 그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요 압력을 이제 다 계산을 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그 대신에 이 마우스 대신에 요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무게가 얼마인지, 질량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그게 그 무게가, 즉 질량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바로 부력이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길 이제 바라는데요. 그래서 여기 부력이라고, 보이안시 폴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유체의 덴시티예요. 바디의 덴시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바디인데요. 그리고 물체 주위에 있는 게 유체예요, 유체. 요 유체의 덴시티가 플루이드의 덴시티, 로 플루이드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물체라고 적혀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바디예요, 바디. 바디의 덴시티예요. 그래서 이 부력은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인데요.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인데, 그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요 속에 물체가 아니고 주변하고 똑같은 유체가 들어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로 플루이드 곱하기 볼륨을 하면 그 플루이드, 요 속에 플루이드가 있을 때의 질량이 되잖아요. 그게 그래비티를 곱해주면 이 속에 물이 있을 때, 플루이드가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되잖아요. 그게 곧 부력이라니까요. 왜? 요 속에 물이 있으면, 주변도 물이고 요 속에 물이 있으면 중력하고 압력에 의한 힘이 밸런스를 이루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이 있지를 않고 요 속에 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력에 의한 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부력이니까 그건 요 속에 물이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부력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물체가 받게 되는 힘이라는 것은 apparent weigh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부력만큼을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raw body 곱하기 물체의 밀도 곱하기 부피를 내준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은 그게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잖아요. 근데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 즉 부력은 이 요 속에 물이 담겨져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에서 이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 즉 부력을 빼주게 되면 이렇게 apparent weight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로 다시라고 표현된 부분은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예, 물체에 의해서 받는 힘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G하고 볼륨을 곱해주면 되니까요. 여기 이제 플루이드가 받는 힘, 여기다가 G하고 볼륨을 곱해주면 플루이드가 받는 힘, 플루이드가 차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 즉 부력이죠. 그래서 그만큼이 apparent density가 되는 거예요. submerged, 잠겨 있는 물체가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density라는 이야기예요. 물만큼 density를 작게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가볍게 느끼죠. 어, 이 공기 중에 있을 때보다 가볍게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부력을 받기 때문이죠. 물이 내가 완전히 잠수했다면 물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만큼의 힘을 압력으로서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완전히 잠겨 있지를 않고 유체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빙산인 경우가 되겠죠, 빙산. 이 빙산인 경우에는 이 공기 중에 노출된 만큼은 전부 대기압이 작용을 하는 거지. 물에 의해서 추가된 압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부력을 구하냐면은 물에 잠겨 있는 만큼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물에 잠겨 있는 얼음이 물에 잠겨 있는데 그 잠겨 있는 부피만큼의 물이 들어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바로 그 빙산이 받는 부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빙산이 물보다 더 가볍다는 건 얼음이 물보다 가볍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력은 이 전체만큼을 다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위로 향하는 힘은 아래쪽에 있는 그 부피만큼의 물만 있으면 위로 이 전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배를 생각하더라도 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죠. 그러니까 그 가라앉아 있는 아래쪽 부피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의 무게하고 배 전체의 무게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하중한 이제 배 전체의 무게가 되는 거고요. 위로 떠오르는 이제 부력은 그 잠겨 있는 부분, 헐수선 아래죠. 헐수선 아래에 있는 그 부분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물의 무게만큼이 바로 부력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건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이렇게 잠겨 있으면 이 아랫부분은 압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윗부분은 압력이 작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 물체가 뭐든지 간에 요 물체가 뭐든지 간에 위쪽에서 작용하는 압력,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압력, 옆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전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압력을 최정력이 아니라 서피스 폴스, 표면력이라고 따로 부르는 것도 그 이유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 속에 물이 차 있건 쇳덩어리가 들어있건 공기가 차 있든지 간에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물체가 유체하고 똑같은 덴시티라면 요 물체 자리에 유체가 들어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하고 요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받는 힘이 똑같겠죠. 그래서 요 압력을 구해서 부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요 물체가 물이라면 중력에 의해서 어떤 힘을 받을 거냐 그것만 알면 바로 부력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쪽으로 향하는 압력에 의한 힘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요렇게 떠 있는 이 가벼운 모래가 들어 있어서 중간에 그냥 둥둥 떠 있어요. 그리고 돌멩이가 들어서 돌멩이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어요. 어느 쪽이 부력을 더 크게 받을까요? 만약에 부피가 똑같아요. 요 세 개가 지금 부피가 똑같아요. 부피가 똑같으면 얘나 받는 부력은 똑같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받는 이 부력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는 중간에 떠 있고 하나는 가라앉아 있느냐 하면은 부력은 똑같지만, 즉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똑같지만 이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돌멩이 쪽이 더 크기 때문에 네트 폴스가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돌멩이가 들어있으면 가라앉는 거죠. 얘는 부력, 즉 압력에 의한 힘이나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중간에 떠 있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 내려서 밑에 갖다 놓으면 밑에 그대로 떠 있을 거고요. 움직이지 않고. 위로 좀 옮겨 놓으면 위에 그대로 떠 있을 거예요. 위로 받는 압력이나 아래로 받는 압력이나 똑같으니까요. 자, 요 경우는 이제 가벼운 스티로폼 조각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물 속에 잠겨 있죠. 부력은 어느 만큼만 받냐면은 요 수면 위에서는 전부 대기압을 받아요. 그래서 요 속에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밸런스를 이룬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력을 받는 부분은, 추가로 압력을 받는 부분은 요 아래쪽이거든요. 물에 잠겨 있는 요 부분.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건 이 전체, 스티로폼 전체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겠지만 압력에 의해서 받는 이 부력은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과는 달리 압력에 의해서 받는 이 부력은 요 잠겨 있는 만큼이 물이라면, 요 잠겨 있는 부분만큼이 스티로폼이 아니라 물이라면 그 물의 무게만큼만 위로 향하는 부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쇳덩어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합시다. 쇳덩어리가. 하나는 물 속에 잠겨 있고요. 하나는 기름 속에 잠겨 있어요. 식용유를 물에 부으면 식용유가 가라앉나요? 물에 떠나요? 물에 뜨죠. 물에 뜹니다. 식용유가 더 가볍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이 물체 대신에 주변에 유체가 가득 차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압력하고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받는, 물이 들어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곧 부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쇳덩어리가, 똑같은 부피의 쇳덩어리가 들어있더라도 이 물이 더 무겁기 때문에 압력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압력 차이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부력이 더 커요. 식용유는 똑같은, 이제 식용유 속에 들어있으면은 이 쇳덩어리가 식용유라면 중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받을까? 그걸 생각하면 그게 부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에 잠겨 있을 때가 식용유에 잠겨 있을 때보다 훨씬 부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공기 중에서도 부력을 받을까요? 물론 공기 중에서도 부력을 받습니다. 부력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이, 이 수소를 가득 채운 풍선이나 헬륨을 가득 채운 풍선은 이 중력에 의한 힘보다 이 압력에 의한 힘이 더 크죠. 부력이 더 크죠. 그래서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반쯤 잠겨 있을 때 이 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스티로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공기에 대한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자연과학을 이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공학적으로 볼 때는 물이 훨씬 덴시티가 한 1000배쯤 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되지 공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 속에 요 떠 있는 요 공간에 공기가 차 있을 때 스티로폼이 아니라 공기가 차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 더하기 요 아래쪽에는 요 속에 물이 차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 그 두 개를 합쳐야 아주 정확한 부력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근데 우리 공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공기가 차 있을 때의 힘은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무시해요. 무시하고 이 물에 의해서 중력이 이 아래쪽에 물 속에 잠겨 있는 스티로폼이 만약에 스티로폼이 아니라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만 부력으로 계산해도 아주 아주 충분합니다. 요게 이제 배의 경우인데요. 이 헐수선이라는 게 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수선을 경계로 해서 아래쪽은 물에 잠겨 있고요. 위쪽은 둥둥 떠 있죠. 위로 공기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수선을 어느 정도 이제 낮춰줘야 안정되게 배가 운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안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배에다 짐을 많이 안 실었을 때는 무게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을 평행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행수를 더 채워서 좀 더 배가 아래쪽으로 가라앉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배 전체의 중량이 있을 거예요. 그 중량에 의해서 어,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 그게 배의 무게죠. 그 무게하고 뭐하고 밸런스를 이루게 되냐면은 홀수선 아래쪽에 배가 아니고 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물의 무게가 바로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 즉 부력이 되는 거고요. 그 두 힘이 밸런스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 그림을 봅시다. 요 물체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요 점선만큼 이렇게 물이 차 있었어요. 근데 이 물체가 요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실선만큼 이제 물이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힘과 어떤 힘이 밸런스를 이루게 되냐면은 이 물체 전체의 무게, 그러니까 이 물체 전체가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하고 뭐하고 밸런스를 이루게 되냐면은 물에 잠긴 요만큼이 물체가 아니라 요 주변에 유체가 여기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하고 그게 압력하고 같은 거죠. 두 개가 바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또 있으니까 당연히 물보다 가벼운 물체겠죠. 가볍지 않고 물보다 무거운 물체 같으면 가라앉을 거고요. 물하고 똑같은 물체 같으면 요 위에 딱 떠 있거나 아니면 더 조금 밑으로 내리면 내린 채로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자, 요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콘크리트가 원래 400N짜리예요. 그러니까 한 40kg 정도 되는 질량을 갖고 있는 콘크리트겠죠. 근데 물속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스프링 저울로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요. 240N으로 측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24kg으로 측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스프링 저울의 원리를 아시겠지만 스프링이 당기는 힘하고 중력이 공기 중에서는 스프링이 당기는 힘하고 중력이 밑으로 당기는 힘하고 밸런스를 이루는 만큼 스프링이 이제 탄성 변형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변형을 일으켰는지를 보고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공기 중에서 아마 됐으면 그냥 40kg으로 400N으로 측정이 됐을 건데요. 이걸 물 속에 넣어놓고 측정을 하니까 24kg, 240N으로 측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240N. 그러면 나머지 힘은 뭐겠어요? 밑으로 당기는 힘은 분명히 400N일 거고, 위에 스프링이 당기는 힘은 240N이니까 나머지 FB라고 표시된 부분은 틀림없이 요 주위의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라고? FB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FB는 160N이에요. 160N. 그래서 이 160N이 결국은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고요. 이 압력에 의해서 받는 힘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요 전체가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얼마라고요? 160N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볼륨, 이 블락의 이 물체의 볼륨을 이제 구해보면, 그러니까 160N이 블락, 이 물체의 볼륨에다가 로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로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지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 바로 이 볼륨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식으로부터 볼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구해보니까 0.016 큐빅미터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볼륨으로 다시 400N을 나눠주게 되면 결국 볼륨의 원래 비중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냐? 24.5 킬로뉴턴 퍼 큐빅미터다.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비중은 질량 곱하기 그래비티예요.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질량이 원래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이죠. 그래비티는 미터 퍼 그러니까 이 비중은 킬로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죠.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입니다. 그리고 그래비티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래서 그 단위를 합치게 되면 결국 킬로뉴턴 퍼 큐빅 미터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력을 이용해서 결국 요 물체의 비중이 그러니까 density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사실은 이 배의 안전성하고 이 조성공학도 결국은 유체공학의 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 여기 있고 부력 중심. 부력 중심은 압력 중심하고 똑같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력 중심은 물에 잠겨 있는 만큼에 대한 압력 중심이에요. 부력이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압력 때문에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에 잠겨 있는 만큼에 대한 압력 중심이 부력이기 때문에 부력도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어요. 부력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 중심하고 요거를 보시면 되겠네요. 무게 중심하고 부력 중심이 만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이 요렇게 돌리는 힘이 이 부력에 의해서 생겨나고요. 생겨나고 이 무게 중심에 작용하는 이 중력에 의한 힘이 요쪽으로 돌리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요 중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요 중간의 센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교차하는 이 M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 M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결국 어느 쪽으로 돌리냐면 요건 이제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돌리는 힘이었고요. 이 중력에 의해서 돌리는 힘이 요렇게 생기는 거죠. 그럼 배가 안정된 방향으로 서게 되는 그 방향으로 생기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중력 중심이 여기에 있고 압력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B와 M을 그러니까
이 센터라인과 배의 센터라인과 이 부력의 수직 방향을 이은 선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M이 이 G보다 아래쪽 이렇게 설명해야 정확하네요. G보다 M이 아래쪽에 있다면 요 M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쪽으로 돌리는 힘,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리는 힘이 회전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배가 뒤집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게 중심이 여기에 있고 압력 중심이 여기에 있다면 요 센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요 두 힘의 크기는 같을 텐데요. 같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가라앉거나 더 위로 뜨거나 하겠죠. 요 상태라면 요 센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요렇게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리는 힘하고 요건 요쪽으로 클락와이즈로 돌리는 힘이죠. 클락와이즈로 돌리는 힘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두 개의 힘은 똑같고 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얘가 더 멀기 때문에 얘가 돌리는 힘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정적인데요. 요런 경우가 되면 무게 중심이 너무 높아져서 요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건 이제 부력 중심을 이제 다르게 그리지만요. 무게 중심이 더 높게 되면은 여기서도 무게 중심이 M보다 더 위로 가게 되면은 요렇게 배가 뒤집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가벼운 게 있고 위쪽에 무거운 게 있으면 배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세월호가 이제 뒤집어질 때도 아래쪽에 평행수가 들어 있어야 될 부분에 평행수를 비웠어요. 왜 비웠냐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게끔. 그래야 헐수선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헐수선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헐수선은 결국 전체 중량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밑에 평행수를 채우게 되면 물을 채우게 되면 공기가 있을 때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래쪽에 공기가 있고 위쪽에 물체가 들어있으면 짐이 있으면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까지는 원위치를 시킬 수가 있지만 그 각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일 오른쪽 그림처럼 이 M 포인트보다 G 포인트가 더 위로 올라가 버려서 요 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회전을 같은 방향, 저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둘 다 이 힘에 의해서도 이쪽이니까 요렇게 돌리고 요 힘에 의해서도 이쪽으로 하니까 요렇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에 대해서 이 부력 중심, 즉 압력 중심을 수직으로 올렸을 때 만나는 이 포인트를 M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 말이에요. M이 G보다 더 위에 있으면, 즉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면 배가 스테이블하다는 이거예요.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면, 요 M보다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면 언스테이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건 만약에 선박 해양 분야로 진출하시면 아주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기초는 여러분들이 알고 진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지해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정지해 있지 않고요. 이 강체 운동을 할 경우. 강체 운동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또 한 가지는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강체 운동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레스트 상태, 정지한 상태에서 요 점선만큼 수면이 형성이 됐다면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X 방향으로 이쪽으로 엑셀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Z 방향으로는 이쪽으로 엑셀레이션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요 한 방향, 어, 요 X 방향으로 엑셀레이션이 되는 경우는 많이 생기죠. 우리가 자동차가 급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급정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Z 방향으로만 엑셀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엑셀레이션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면이 요 점선을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 실선을 따라서 점선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등압선을 생각하면 레스트인 상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점선에 평행하게 압력 분포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A 방향으로 A라는 엑셀레이션이 가해지는 시스템이라면 이 A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수면이 형성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A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력과 속도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Z 방향에 대해서는 이 그래비티와 중력 방향의 중력과 속도와 AZ를 더한 만큼이 결국은 물에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X 방향으로는 X 방향은 중력의 수직인 방향이니까요. X 방향에 대해서는 중력에 대해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원래 갖고 있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만 어, 예, 가속도가 작용을 하게 되죠. 힘을 받게 되죠. 가속도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리 이 유체가 받고 있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대신에 요 가속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래비티에다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반대 방향 마이너스 A만큼을 그래비티에 벡터 합을 해준 만큼의 가속도가 결국 이 유체가 받게 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수면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요 유체가 받고 있는 이 가속도, 요 가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 등압선이 형성이 되고 수면도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X 방향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압력 구배는 원래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는 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0이 아니에요. 왜? X 방향으로도 가속도를 받고 있거든요. 중력 가속도만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X 방향에 대해서도 가속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X 방향의 가속도만큼이 바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F 이꼴 ma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F 이꼴 ma. X 방향의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우변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M 곱하기 A예요. 질량 곱하기 단위 부피당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좌변은 단위 부피당 힘이에요. 단위 부피당 가해주는 힘이에요. 자, 부피를 곱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변은 부피를 곱하면 밀도하고 부피하고 곱해져서 질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죠. 좌변은 분모의 길이가 하나 있죠. 좌변은. 그리고 부피가 곱해지죠. 그러면 델타 P에다가 뭐가 곱해지는 거예요? 면적이 곱해지는 거예요, 바로. X 방향의 길이만큼 그 부피를 할 때 X 방향의 길이만큼이 다시 곱해지잖아요. 그리고 단면적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델타 P 곱하기 A를 하는 거니까 힘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게 아, 단위 부피당 F 이꼴 MA를 나타내는 식이란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만 보고 하면 너무 쉽죠? 근데
우리 공학자들은 물리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항상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식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F 이꼴 MA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MA가 그래비티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죠. 이 Z 방향의 가속도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합쳐주게 되면 가속도 운동을 MA만큼 이렇게 하고 가해준 힘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단위 부피당 MA 그리고 단위 부피당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가속도의 방향하고 델타 P가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 식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요 그레디언트 P하고 이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가속도의 방향,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을 보면 얼마만큼 기울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X 방향으로 중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얼마나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중력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 수면이 얼마나 기울어질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에카수소 통을 만들 때 뭐 에카수소 통은 적합하지 않나요? 물통을 만들어서 그 물통에 물고기를 싣고 운반하는 그 물통을 만들 때 위가 뚫려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물통에서 물이 쏟아지지 않게끔 하는 어, 최고의 높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동차에 예상되는 엑셀레이션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요. 이 최고의 엑셀레이션에 대해서 수면이 얼마나 기울어질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물을 실었을 때 이 물이 안 쏟아지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탈출을 안 하고 아, 물고기들을 운반할 수 있을지 그 각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당연히. 요 각도예요, 요 각도. 요 길이분의 x 방향 엑셀레이션. 그게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g 더하기 ag z 방향의 엑셀레이션에다가 x 방향의 엑셀레이션을 거꾸로 이야기는 X방향 엑셀레이션을 Z방향 엑셀레이션으로 나누어 주면 수면에서부터 원래 정지한 상태에서의 수면에서부터 얼마나 기울어질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이제 S방향이라고 그런다면 이 결국 S방향으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형성이 되게 돼요. 프레셔가 증가를 하게 돼요. S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는 압력이 똑같게 돼요. 그렇죠. 이 가속도의 방향이 중력 가속도까지 더한 가속도의 방향이 요 방향이니까요. 압력은 당연히 요 선을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지 요 선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압력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없게 되죠. 그래서 요 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 두 식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잘못된 거 발견했어요. 이건 dpdx, dpdg가 아니고 라운드 p, 라운드 g, 라운드 p, 라운드 x, 라운드 p, 라운드 g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프레셔가 x만의 펑션이 아니라 g만의 펑션이 아니라 x에도 독립 변수가 되니까요. 이건 수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하나의 그 상미분 방정식으로 만들면 좌표를 요 축을 이제 S축이라고 하면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 그래비티 대신에 캐피탈 G가 들어갔고요. 요 캐피탈 G는 이 그래비티가 아니고 그래비티와 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가속도가 더해져 있는 요 전체 가속도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쓰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거 뭐 일종의 커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커피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커피 먹으라기보다는 맥주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경우에 한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수평면에서
어떤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냐면은 이런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7m/s 제곱. 어유 엄청나게 가속도가 크죠. 중력 가속도가 9.8m/s로 알고 있는데 7m/s 제곱이면 굉장히 큰 가속도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이 머그는 10cm 깊이에요. 그리고 아, 이 다이아메타가 6cm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7cm만큼 정지 상태에서 7cm만큼 커피가 맥주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속도 운동이 리지드 바디 엑셀레이션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게 과연 스필아웃 될지 이 머그잔 맥주 컵 밖으로 쏟아져 나올지 아, 안 나올지를 이제 정의를 해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A라는 포인트에서의 압력은 얼마나 될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덴시티가 물보다 무겁네요. 그럼 커피가 맞겠네요. 맥주보다는 커피가. 맥주도 뭐 덴시티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이 세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얼마나 이 기울어지는지 요 세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3cm고 요 높이가 3cm니까요. 세타가 45도 이상이 되면 4분의 파이 이상이 되면 스피드아웃 되겠죠. 쏟아져 나가겠죠. 근데 45도 이하가 된다면은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맥주를 하나도 안 흘리겠죠. 자, 각도를 계산해 보면 아래쪽 G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밖에 없습니다. 가속도 운동을 X 방향으로만 하니까요. 그래서 9.8이 되고요. 분자는 7m/s 제곱으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7이 되죠. 그래서 이게 AX가 9.8이 넘으면 사실은 45도가 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45도가 안 되기 때문에 7.0이면 각도가 35.5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스피드아웃이 되지 스피링 되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 그림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중력 가속도는 9.8m 세기고 그리고 X 방향으로는 9.8m/s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3cm고 이것도 3cm인데 그래서 벌써 안 된다는 걸 눈치채셨겠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35.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Z 방향으로 올라가는 요 높이가 3cm가 아니라 2.14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슬러싱을 이제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괜찮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각도를 사실은 알았기 때문에, 요 각도를 알았기 때문에, 요 면에서부터 요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재면 돼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 대신에 요 실제 느끼고 있는 가속도, 요 가속도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커피의 그 덴시티가 이제 1010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커피가 느끼고 있는 가속도가 요만큼이죠. 요만큼이에요. 요게 원래 중력 가속도고, 요게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벡터 썸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이 수면으로부터의 길이는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죠. 원래 깊이에다가 기울어짐에 의해서 생기는 요만큼을 이제 더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A점에서의 압력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906kPa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커맨드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중력과 속도가 요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수면 이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수면에서부터 요만큼 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만 고려하자면 이 수면 깊이를 여기서부터 이 수면 깊이를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물에 의해서 이렇게 눌러지는 거니까요. 등압성난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측정을 하고 여기 얘가 느끼는 그래비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기에서 압력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델타 G만 알면 이 중력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요걸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런 이게 바로 이 코멘트 B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